네, 재미있는 등기법을 또 하나씩 또 보도록 하죠. 자, 355페이지를 보시면 이전에는 뭐야? 등기가 뭐 여러 종류의 등기가 있다라고 했고요. 이제 등기 효력이에요. 이러한 등기를 하게 되면 어떠한 효력이 발생하느냐? 자, 그러면 등기 효력은요. 가등기는 아무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등기 효력 그러면은 종국 등기, 즉 본등기 효력만을 말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등기부에 등기가 이렇게 됐어요. 갑 앞으로 최초의 소유자에 가지고 이 사람의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어 있다고 그러죠. 보존 등기가. 그 다음에 이 해가지고요. 을 앞으로 이제 소유권 이제 이전 등기가 됐어요. 소유권은 이전 등기 같은 경우는 이제 등기 원인을 적습니다. 이렇게 매매 이렇게 적어요. 이렇게 돼 있고, 자, 을에 의해서 을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A은행에서 돈을 빌립니다. 그래서 A은행에서 돈을 빌리면은 부동산에 대한 담보권을 우리 저당권이라고 해요. 그래서 A 앞으로 저당권을 설정해 줬다고 해보죠. 저당권 설정이 됐어요. 얼마를 빌렸느냐? 5억을 빌리고 저당권 설정했다. 이렇게 채권액도 적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등기를 하게 되면 을은 매매,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이전 등기를 하기 때문에 등기를 해야 을의 소유권을 취득하죠. 권리 변동 효력이 발생한다는 거죠. 등기를 통해서. 가장 대표적인 효력이죠. 저당권 등기도 저당권 설정 등기가 되어야 A가 저당권을 취득하는 것이지, 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합의만 돼 있고 아직 등기가 안 돼 있으면요, 이 사람은 저당권을 아직 취득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등기 효력으로는 법률 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의 그 변동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거죠. 가장 중요한 효력이 되죠. 첫 번째, 물권 변동 효력. 물론 보존 등기는요, 보존 등기가 안 돼 있어도 이 사람은 소유자라고 했죠. 그래서 보존 등기를 통해서 소유권을 취득하는 건 아니에요. 원래 갑이라는 사람이 건물을 신축했어요. 이게 이 등기 없는 상태에서. 갑은 보존 등기 안 해도 소유자죠. 보존 등기라면 그때부터 소유권을 취득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존 등기는 권리를 변동시키는 효력은 없고 그냥 보존을 하고 있다는 의미예요. 그 소유권을 보존을 했다. 이런 의미만 있는 것이지 권리를 변동시키진 않아요. 등기 없이도 이 사람은 소유자니까. 근데 을은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취득하죠. 그러니까 등기를 통해서 권리를 취득하기 때문에 권리 변동적 효력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모든 등기가 다 권리 변동적 효력이 발생한 건 아니고, 그러니까 등기를 하게 되면은 어떤 등기들은 이렇게 권리가 변동되는 효력이 발생하더라고요. 만약에 상속이라고 돼 있으면 어떻습니까? 등기 없이도 을은 소유권을 취득하죠. 그러니까 등기 없이도 소유권을 취득하니까 상속 등기가 될 때 소유권을 취득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등기 없이도 소유권을 취득하고 이 상속을 원유로 이전 등기는요, 권리를 변동시키는 효력은 없어요. 처분하기 위해서 그냥 등기를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매매를 원유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법률 행위를 통해서 이전 등기를 하기 때문에 등기가 돼야 소유권을 취득해요. 그러니까 등기에서 권리를 취득하는 권리 변동적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권리 변동적 효력이 발생한다라는 것만 기억하세요. 그래서 그러니까 법률 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만 해당되겠죠. 법률 행위에 의해서 부동산 물권 변동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걸 권리 변동적 효력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등기들은요, 양가로 이번 보시면 대항력이라고 했죠. 대항력. 만약에 을이라는 사람이 여기 을이 지금 현재 소유자예요. 을이 소유자인데 A 앞으로요, 저당권을 이제 설정을 했어요. 5억짜리. 그 다음에 여기가 주택이라고 해보죠. 주택인데 이 주택에 대해서 주택을 담보로 은행에서 5억을 빌린 다음에요, 주택에 임차에 들어갑니다. 임차에. 이 사람과 임대차 계약을 해요. 임대차. 그러면 임차권은요, B라는 사람의 임차권은 이것은 우리 민법에서 채권으로 구성을 해요. 물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 사이에, 그러면 B라는 사람은 이 저당권은요, 등기해야 소유권을, 저당권을 취득하지만 이 임차에는요, 등기 없이도 계약만으로요, 임차권을 취득을 해요. 그러니까 등기할 필요 없이. 이거는 계약만으로는 취득할 수 없다고 했죠. 등기가 돼야 취득을 하지만 임차권은 등기 없이도요, 계약만으로 임차권을 취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계약만으로 임차권을 취득해가지고 이 사람이 나가라 그러면은 이 사람은 안 나가도 되고요. 이 임차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임차권을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임차권은 채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쉽게 취득을 할 수 있는 거죠. 등기 없이도 바로 취득할 수 있어요. 계약만으로 바로 취득합니다. 그래서 쉽게 취득할 수는 있지만 이런 문제가 생겨요. 이 사람이 만약에 등기를 안 한 상태라면요, 공시가 안 돼 있죠. 이 사람은 등기가 돼 있어요. 이건 등기가 돼 있습니다. 이렇게 등기가 돼 있어요. 근데 임차에는 등기가 안 돼 있어요. 채권이니까 등기가 안 돼 있어도 임차권을 취득한다는 거죠. 근데 이 상태에서요, 을이라는 사람이 이 물건을 B형한테 처분한다고 해보죠. 지금 B라는 사람이 여기 임차인이 들어가 있지만 등기는 안 돼 있습니다. 등기는 안 돼 있고 이 사람이 보증금을 얼마를 들어갔냐면요, 4억 보증금, 3억 보증금이 들어갔다고 해보죠. 3억 보증금이 들어갔는데 병이라는 사람이 이 물건을 사요.
그러면 이 물건을 사는 사람은 등기부도 안 보고 사는 사람은 없겠죠. 그래서 등기부를 보고 을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이 부동산에 대해서는 A의 저당권만 설정돼 있지 어디에도 임차권자가 보증금 3억으로 들어와 있다는 건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죠. 임차권이 있다는 사실이 외부로 공시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병이라는 사람이 딱 사가지고 들어갔더니요. 갑자기 B라는 사람이 살고 있으면서 병이라는 사람이 사가지고 들어와서 사람들 나가라고 합니다. 너 나가. 그랬더니 B라는 사람이 나 임차인이니까 못 나가라고 해요. 그러면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요. 당사자 간에만 주장할 수 있어요. 대외적으로 공시가 안 되고 있으니까. 공시가 돼야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먼저 공시를 한 다음에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것이지 공시가 안 돼 있으면 모든 사람이 주장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등기가 안 돼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주장을 못 한다는 거죠. 이 사람은 임차권, 채권이기 때문에 공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병한테는요. 자신의 임차권을 주장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이 병이라는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해서 등기를 하게 되면 이 병은 등기가 됐잖아요. 모든 사람한테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A는 저당권자는 먼저 소유권보다 저당권이 먼저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은 병은 여기에 들어오는 과정에서요. 저당권자가 있다는 걸 알고 들어왔잖아요. 알고 들어왔으니까 이 저당권자는 병한테 내가 저당권자라는 걸 주장할 수가 있어요. 알고 들어왔으니까. 근데 임차인은 어떻습니까? 공시가 안 되고 있으니까 이 사람은 내가 임차인이다라는 사실을요. 병한테 주장을 못해요. 근데 갑은 어떻습니까? 소유권은 모든 사람이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병은 B에게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해서 나가라고 하면은요, 이 사람은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소유자 바뀌면은 나가야 돼요. 이게 원칙입니다. 이 사람은 공시가 돼 있고 이 사람은 공시가 안 돼 있으니까. 자,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 어떻습니까? 주택에 대한 주거가 안정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사자에게만 채권적 효력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주장을 못 하는데, 그래서 우리 민법에서는요, 이 부동산에 대한 임차인들은 채권이지만 예외적으로요, 등기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채권이지만.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이요, 이해가지고요, B 앞으로 임차권 설정 등기가 되면은, 임차권 등기를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설정해서 보증금이 3억 이렇게 적어져 있어요. 등기가 되어 있으면 어떻습니까? 새로 집 사서 들어온 사람은 임차인이 있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알고서 들어오기 때문에 이때는 B라는 사람이 병한테 자신의 임차권을 주장할 수가 있어요. 안 나가도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임차권은 등기는 뭐가 되겠습니까? 등기 없이도 권리는 발생을 해요. 그러나 이 권리는 채권이기 때문에 당사자 간에만 주장할 수 있었던 권리였는데 등기가 되면 이제 제3자에게도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것을 대항적 효력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당사자에게만 주장할 수 있었던 권리를 등기가 됨으로써 제3자에게도 자기의 권리를 가지고 대항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건 대항적 효력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좀 다르죠. 이건 아예 등기가 안 되면 권리가 성립이 안 되는데 등기 없이도 임차권은 성립하지만은 이 등기는 등기가 없기 때문에 당사자 간에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을이 나가라고 하면 안 나가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제3자가 나가라고 하면 새로운 소유자가 나가라고 하면 이 사람은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등기가 돼 있으면 이제 안 나가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등기의 이제 대항적 효력이라고 합니다. 채권적, 당사자 간에만 채권적 효력이 있던 것을 제3자, 등기를 통해서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는 효력, 대항적 효력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런 거죠. 임차인이 등기가 됐으면 집주인 바뀌었을 때 안 나가도 돼요. 그러나 등기가 안 돼 있으면 집주인 바뀌면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거 안정이 이제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등기는 자기 혼자 가서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협조가 있어야만 등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집주인이 임차권 등기 해줍니까? 전세도 등기를 안 해줘요. 그런데 무슨 임차권을 등기해 줍니다. 등기가 안 돼 있어요. 등기가 안 돼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위에 비해서는 알 수가 없잖아요. 이 사람은요, 집주인 바뀌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국민들의 주거 안정에 문제가 생기죠. 등기가 되면은 보호가 되지만은 실제로 등기를 해주는 경우는 거의 없다 보니까 주거 안정이 문제가 되니까 어떻습니까?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는 특별법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이제 민법에도 배우지만요, 우리 등기법 시간에 또 나와요. 거의 민법적인 내용은 다 등기법에 나옵니다. 특히 물권법 중에서도, 물권법, 그 다음에 채권법 중에서도 등기와 관련된 것들은 또 다 나와요. 그럼 만약에요, 병이라는 사람이 집을 사는데 B라는 사람은 등기부에는 안 나와요. 그런데 B라는 사람이 들어가서 전입신고를 했어요. 전입신고.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은, 이제 주소가 이제 그쪽으로 들어가서 전입신고를 했을 거 아니에요.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은, 전입신고 했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주민등록이 됐겠죠.
그럼 이 사람이 점유를 하면서 전입신고해서 주민등록하기 위해서는 점유를 해야 주민등록을 해야 됩니다. 점유하면서 주민등록을 마쳤다는 거죠. 전입신고하면 바로 주민등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등기는 안 돼 있지만 점유를 통해서 주민등록이 돼 있어요. 점유를 하면서 전입신고를 통해서. 그러면 이때요. 등기부에는 이 사람이 나타나지 않지만 병이 이 물건을 사는 과정에서 등기부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주민등록 등본을 떼봤어요. 그지? 주민등록 등본을 떼봤더니 소유자는 을인데 살고 있는 사람 누가 살고 있어요 지금? B라는 사람은 살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뭘 이해할 수 있어요? 아, 세입자가 있구나.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주인은 을인데 딴 사람이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입자가 있다는 걸 인식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점유와 주민등록에 의해서도 임차인 세입자가 있다는 것이 어떻습니까? 공시가 되더라 이거죠. 공시가 되더라. 원래는 등기를 통해서 공시를 해야 되는데 등기를 안 해주다 보니까 이런 방법에 의해서도 세입자가 있다는 것이 공시가 가능하더라 이거죠. 가능하더라 해가지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만들어가지고요. 이 사람이 등기가 안 돼 있다고 하더라도 점유하고 주민등록을 하고 있으면 이때도 대항력을 인정해 줍니다. 세입자가 있다는 걸 공시가 되기 때문이죠. 세입자가 있다는 걸. 그래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만들어서요. 보호를 해줘요. 그럼 이거는 집주인 협조 필요 없죠. 전입신고 가서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혼자서 임차인의 힘으로 얼마든지 공수할 수 있는 제도를 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이제 특별법으로 만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렇게 했을 때는 이런 게 문제가 되죠. 만약 임차권 등기를 할 때는요, 보증금이 있으면 보증금을 적습니다. 그래서 보증금을 가지고도 대항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세입자가 있다는 건 알 수 있지만요, 주민등록에 이 사람 보증금 써져 있습니까? 보증금 써져 있지 않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보증금에 대해서 다른 사람보다, 다른 채권자보다, 만약 이거 경매가 들어가면 이 사람이 1순위로 받고 내가 2순위로 받아야 되는데, 다른 채권자보다 내가 우선 변제를 받아야 되는데, 보증금은 여기에 기록이 안 된다는 거죠. 등기를 할 때는 보증금을 기록하니까. 그런데 그러면 보증금을 가지고요, 이 사람이 우선 변제를 받고 대항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보증금은 어디 써져 있습니까? 계약서에 써져 있죠. 그래서 그 계약서를 들고 왔었습니까? 여기에 확정일자를 받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계약서에 써져 있는 이 보증금에 대해서 확정일자, 그 날짜가 내가 보증금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순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세를 들어간다든지, 전세 들어가도 등기 안 해주면은요, 또 임대를, 그러니까 임차에서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전입신고하는 거죠. 전입신고할 때 뭐 들고 가요? 계약서 들고 가서 확정일자를 받는 거죠. 이게 되어 있으면은 이것만으로도 이제 대항력을 갖고 보증금에 대해서 내가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줘요. 물론 선순위자보다 우선 변제를 못 받지만 적어도 후순위자보다는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런 법을 이제 특별히 이제 만든 것이 이제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민사특별법 시간에 공부를 하는 거죠. 상가 건물도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상가 임대차 들어갔어도. 그럼 상가 집주인 바뀌면 다 쫓겨나야 된다면 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장사를 제대로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등기를 하게 되면 이 사람이 대항할 수 있지만 등기가 안 되는 상가 임대차 등기 안 해주잖아요. 그러면 이때도 그럼 상가 임대차도 동일한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상가 내가 거기서 일하고 있으니까 거기 전입신고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대신에 뭘 합니까? 상가에 들어가면은 사업자 등록을 하는 거죠. 사업자 등록. 사업자 등록은 이제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 등록을 해야 돼요. 사업자 등록을 해야 카드 단말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현금으로만 하는 거 아니고 카드 단말기를 설치해. 요즘 다 카드 사용하니까. 그러려면 세무서에요. 사업자 등록 신고를 해야 돼요. 그래야 카드 단말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야 카드 거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사업자 등록이 세무서에 이제 돼 있어요. 돼 있으면은 이 건물을 사고자 하는 사람이 세무서에서 물어봅니다. 혹시 그 건물에 사업자 등록되는 사람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사업자 등록되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세입자가 있다는 게 나오잖아요. 여기는 전입신고가 아니라 사업자 등록되어 있는지를 세무서에 알아보면 됩니다. 사업자 등록이 누가 돼 있어요. 근데 사업자 등록 여기에는 보증금이 없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 사람이 사업자 등록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계약서의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요. 상가 임차인도 이제 대항력과 그 다음에 우선 변제를 받게 되는데 이것은 상가 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위해서 특별히 이제 법을 만든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런 내용들을 이제 민법 시간에 공부하면서 우리가 등기법 시간에도 관련된 내용도 또 해요. 하기 때문에 이런 걸 알으셔야 되죠. 그러면 일단 요것은 우리가 민사특별법 시간에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일단 등기만 놓고 보면은 당사자가 대한 효력이 있던 임차권이 채권으로서 임차권이 등기가 되면 이제 제3자에게도 대항력이 발생할 수가 있다는 거죠. 만약 등기를 할 수만 있으면 등기를 하면은 대항력이 발생해서 제3자에게도 이제 자기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으니까 안 나가도 되고 그 다음에 그 3억 원에 대해서 다른 채권자에 비해서 이 사람 선순위자니까 이 사람보다는 우선 변제를 못 받아요. 그래서 만약 이걸 돈을 못 갚아가지고 경매에서 10억이 떨어지게 되면요.
보통 소유자가 이렇게 경매 정도 들어갈 때 되면은요, 담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빚이 굉장히 많아요. 담보 안 잡고 빌려준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빚쟁이들이 다 오게 되겠죠. 그러면 이때 이 사람은 공시가 되고 있으니까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최선 순위로 5억을 가져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도 공시가 돼 있잖아요. 그 다음 순위로 3억 원을 가져가게 되고, 그 다음에 다른 채권자들이 나눠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등기가 안 돼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3억도 다른 채권자들과 나눠 가져야 돼요. 그럼 나눠 갖다 보면 돈이 부족할 수 있죠. 조금밖에 못 가져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 변제를 받는 거예요. 선수이자보다는 우선 변제를 못 받습니다. 이거 경매했는데 6억으로 떨어졌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당연히 이 사람은 5억 갖고 이 사람은 1억밖에 못 가져가는 거죠. 이 사람이 들어갈 때는 아무도 없었잖아요. 이 사람은 5억 있는 거 알고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후순위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후순위, 다른 사람들보다 우선 변제를 받는 것이지 선수이자보다는 우선 변제를 못 받는 거예요. 자, 이것을 대항적 효력이라고 해요. 그래서 밑에는 그냥 환매권, 임차권인데 임차권만 동그라미 치세요. 임차권만. 그래서 임차권은 채권적 효력인데 등기를 하게 되면 제3자에게도 대항력이 발생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요. 밑에는 3번보다는 4번을 먼저 보죠. 그럼 이렇게 임차권 등기가 되면 어떻습니까? 그 순위대로요. 이게 순위가 확정이 되는 거죠. 우리가 등기를 할 때는 순위 번호를 적는 거죠. 그러니까 내 임차권 등기가 됨으로써 내 순위는 2순위가 되는 거죠. 이 사람은 저당권 등기가 되면서 1순위가 되는 것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3 해가지고요. C라는 사람이 또 저당권자가 들어왔어요. 저당권 설정했는데 이 사람은 또 3억 원을 빌려줬어요. 그럼 이때 이제 만약에 이것을 결국 돈을 못 가지고 경매돼가지고 3억 원, 10억으로 떨어졌다는 거죠. 10억으로 떨어지면 어떻게 돈 받습니까? 이 사람이 먼저 5억 갖고 나머지 3억 얘가 갖고 그 다음에 얘가 가져가니까 얘는 2억밖에 못 가져가게 되죠. 그러니까 등기 순서대로 어떻습니까? 권리 순위가 정해지는 거예요. 순위. 이게 순위 확정적 효력이죠. 그러니까 순위가 정해진다. 항상 등기를 할 때는 이렇게 순위 번호를 붙인다는 거죠. 그 순위 번호에 따라서 자기의 순위가 확정돼요. 그러니까 물권이 병동되고 대항력이 발생하면서 동시에 순위도 정해지는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순위 확정적 효력이에요. 그럼 밑에 구체적으로 이제 주등기 같은 경우에는요. 자 보죠. 같은 구에 있는 등기들끼리는요. 이 순위 번호, 그러니까 이건 갑구고 이건 을구잖아요. 같은 구, 같은 을구끼리는 이 순위 번호를 보고 우열이 정해집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같은 간구에서는 여기서도 순위 번호에 의해서 우열이 정해진다. 그래서 이 사람이 2번이고 누가 3번이면은 3번 앞으로 돼 있으면 이 사람이 우선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같은 구에 있는 등기들 간에는요, 순위 번호에 따릅니다. 그래서 그 순위 번호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같은 구 동그라미 치고 상호 간에는 순위 번호에 따져요. 자, 그런데 밑에 옆에 보시면요, 다른 구에 있는 등기 상호 간에는 접수 번호를 가지고 따집니다. 자, 그러면 A 앞으로요, 이때 여기까지 저당권 등기가 됐는데, 을 앞으로 이제 을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A한테도 돈 빌리고요. 여기 세입자 B라는 사람이 3억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을이라는 사람은요, 또 빚이 또 있어요. C라는 사람한테요, C라는 사람한테 또 5억 정도 빚이 있습니다. 홀수가 나오면 계산하기 힘드니까 여기도 5억이라고 하죠. 5억이라고 하죠. 5억이라고 돼가지고요. 자, 이렇게 나왔다고 해보죠. 이 사람도 C는 이 사람 돈 5억을 빌려줬는데요. 이 사람은 등기, 담보를 잡은 게 없어요. 그럼 이 사람은 일반 채권자라고 해요. 담보 없는 일반 채권자. 그러니까 무담보 채권이라고 해요. 아무런 담보가 없는 채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돈을 안 갚는 거예요. 돈을 안 갚게 되면은요. 이 사람은 돈을 안 갚게 되면 이 물건, X 물건이면 이것을 이제 경매해가지고 돈을 가져가려고 합니다. 근데 경매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 사람은 지금 내가 채권자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먼저 경매를 신청하려면은 채권자 가서 경매해 주세요. 경매법원 가서 경매해달라고 하면 무조건 경매해 주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채권자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뭘 증명해야 되냐면 내가 이 사람에 대한 5억의 채권자라는 걸 먼저 증명을 해서 경매를 신청하는 거예요. 그럼 증명하는 방법을 뭘 하느냐? 이 사람은요, 을을 상대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먼저 제기해야 돼요.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승소 판결을 먼저 받아야 돼요. 승소 판결을 받으면은 승소 판결에서 내가 판결에서 채권자라는 게 증명이 됐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와서 경매를 신청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강제 경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좀 달라요. 이 사람들은 자기 채권이 등기부에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등기부에서 자기가 채권자라는 게 증명이 되고 있죠. 이 사람들은 따로 을을 상대로 승소 판결을 받을 필요 없이요. 이것에서 바로 증명이 되고 있기 때문에 바로 등기부 들고 와서 경매를 신청할 수가 있어요. 그럼 바로 경매합니다. 이건 아무 때나 자기 마음대로 경매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임의 경매라고 해요. 그래서 경매를 할 수 있는데, 근데 C라는 사람은요, 그러면은 경매를 하기 전에 먼저 승소 판결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근데 승소 판결을 받으려면 소송이 꽤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잖아요. 승소 판결문을 가지고 와서 경매를 신청해야 되는데 승소 판결을 받기 전에요. 사함해가지고 병 앞으로 소유권 넘겨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넘겨버리면요. C는 을한테만 채권이 있는 거지 병한테 채권이 없잖아요. 병한테 채권이 없기 때문에요. 승소 판결을 받아봤자요. 이제는 을의 물건이 아니라 병의 물건이니까 경매를 할 수가 없어요. 처분해버리면. 그러나 이 사람들은 안전해요. 병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이 채권이 있다는 걸 알고 들어오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들은요. 병한테도 자기의 권리를 주장해서 경매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어디에도 나오지 않은 사람이니까요. 이 사람 소유권 바꿔버리면은 C가 을한테 채권이 있지 병한테 채권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소유권 넘겨버리면 경매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 C라는 사람은요. 그러니까 소송을 제기하면서 뭘 해야 되냐면요. 이 사람이 딴 사람한테 못 팔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팔아버리면 승소 판결을 받아봤자 의미가 없으니까. 그때 하는 게 뭐냐? 가압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C라는 사람이 딴 사람한테 처분하지 못하라고 묶어버리는 거예요. 가압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압류라는 것은 현재 권리관계를 묶어버리는 걸 압류라고 해요. 딱 묶어버린다는 거죠. 근데 묶는데 아직 승소 판결을 받기 전이죠. 채권자인지도 몰라요, 아직. 승소 판결을 받기 전이기 때문에 임시적으로만 묶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임시적, 가압류라고 합니다. 가압류. 이런 것들을 이제 처분 제한 냈기라고 하는데 나중에 이제 합니다. 그러면은요, 가압류가 이렇게 됐습니다. 가압류가 된 상태에서 경매가 들어갔어요. 근데 가압류가 됐는데 C라는 사람이 승소 판결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C라는 사람이 승소 판결을 받아 경매를 하기 전에요. A라는 사람이 먼저 경매를 해버렸습니다. 그럼 경매를 해가지고 낙찰가가 얼마가 나왔냐면요. 9억 원이 떨어졌어요. 9억 원이 떨어졌을 때 돈을 어떻게 가져가느냐는 이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5억 채권 갚아야 될 돈은 15억 원인데 저거 경매해가지고. 근데 9억으로 떨어졌으니까 이 사람이 적은 걸 나눠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열 문제를 따져봐야 되겠죠. 우열 문제를 따지는데요. 만약 A가 저당권이 먼저 되고 나중에 B가 임차권이 되고 나중에 가압류가 됐을 경우에는요. 이렇게 돈 가져가요. 이 사람 무조건 선순위예요. 먼저 5억 가져가겠죠. 그 다음에 4억 원은 얘가 가져가요. 얘도 1억 손해죠. C는 한 푼도 못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반대로 C라는 사람이 가압류를 먼저를 했어요. 이 사람도 있기 전에 먼저 가압류 됐습니다. 그럼 가압류를 통해서 가압류할 때는 내가 얼마 받기 위해서 가압류했는지를 적어놔요. 이렇게. C라는 사람의. 근데 C라는 사람이 가압류가 됐다는 걸 뻔히 알고 나중에 A가 저당권자가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나중에 임차권자가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들어갔어요. 자, 이러면은요. 순서가 이렇게 돼버리면 돈 받는 방법이 틀려집니다. 그러면은 가압류가 이렇게 돼버리면요. 처분금지라고 해가지고요. 만약에 이 사람이 나중에 저당권을 설정했다고 하더라도 내가 먼저 가압류가 됐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자신의 저당권, 임차권을요. C한테 주장을 못해요. 주장을 못하고 채권만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도 5억 채권, 이 사람이 5억 채권, 이 사람이 5억 채권이면 이 사람들은 이제 C보다 우선 변제를 못 받아요. 우선 변제를 못 받으면 평등하게 나눠 갔습니다. 평등하게 나눠 가지면 어떻게 하느냐? 9억을 3등분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C가 3억 가져가는 거죠. 그러면 원래는 A가 뭐 3억 이렇게 C가 가져갈 돈을 먼저 정해요. C가 3억 주고 A가 3억, B가 3억 이렇게 돼야 될 텐데 근데 이 A, B는요. C한테는 자신의 우선 변제를 주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C는 이제 평등하게 3억을 먼저 가져갑니다. 그럼 이제 6억이 남았죠. 그러면 이 두 사람 간에는 어떻습니까? A가 먼저 되고 나중에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두 사람 간에는 A가 먼저 우선 변제를 받아야 되겠죠. 그러면 6억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A가 나머지 6억 중에서 이 사람이 5억을 가져가게 되고 이 사람은 1억을 가져가게 되는 거죠. 통 가져가는 게 이제 틀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등기가 먼저 되느냐에 따라서 어떻습니까? 틀려지는 거죠. 그러면 같은 구에 있는 건 고정되어 있어요. 이 사람이 같은 구에서는 순위번호 1번, 2번이니까 이건 항상 딱 정해져 있어요. 순위번호를 보고 따집니다. 그런데 이 C의 가압류는 소유권을 가압류했기 때문에 갑구에 기록이 돼요. 그럼 요게 먼저냐에 따라서 돈 받는 게 틀려진다는 거죠. 그럼 요게 먼저냐를 순위번호를 보고 따질 수가 없잖아요. 3번이라고 하더라도 얘가 먼저 생겼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때 이게 먼저냐를 뭘로 따지겠습니까? 이럴 때 하는 것이 접수번호예요. 접수가 먼저 된 사람이 빠르겠죠. 순위번호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접수번호를 따집니다. 자, 이런 내용, 돈 나눠 갖는 것들을 여러분 민법 시간에도 공부를 하십니다. 이게 어떻게 경매 들어가서 어떻게 우선 변제, 그러니까 우선 순위 이런 것들을 민법 시간에 공부를 하시는데 등기법 시간에도요,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 잠깐씩 설명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그래서 주등기 해서요,
다른 구, 갑구에 있는 등기하고 을구의 등기, 이 두 등기의 순위는 순위 번호가 아니라 접수 번호로 따진다. 그래서 접수 번호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표지부 등기에는요, 이거는 표시만 하는 것이지 권리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표지부에는 우리가 접수 번호를 적질 않은 거죠. 이 접수 번호를 적는 것은 이렇게 권리의 우열을 정하기 위해서 적어 놓는 것이기 때문에 접수 번호는 표지부에는 적지 않고 권리의 등기만 적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우리가 이제 순위, 그 다음에 밑에 부기 등기 있죠. 부기 등기는 우리가 앞에서 했죠. 부기 등기는 어떻습니까? 주등기에 부기 번호를 붙여서 하기 때문에 부기 등기 순위는 언제나 주등기의 순위에 따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부기 등기로 1에 1 돼 있으면 이 사람은 1번이 되는 거예요. 순위가. 1순위가 되는 것이죠. 2에 1로 돼 있으면 이거는 2순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기 등기는 주등기 순위에 따른다. 우리가 부기 등기 할 때 했던 거죠. 그 다음에 밑에 가등기와 본등기에서요.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를 하게 되면 본등기 순위는 항상 가등기 밑에 칸을 하나 만들어서 하다 보니까 본등기 순위는 언제나 가등기 순위가 된다고 했죠. 우리가 앞에서 가등기 설명드렸죠. 그래서 가등기에서 본등기라면 본등기는 항상 가등기 순위에 따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갑이 1번인데 2 해가지고 우리 앞으로 가등기가 된 상태에서 갑이라는 사람이 3에서 병으로 넘겼는데 을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본등기를 했어요. 본등기 순위는 언제나 가등기 순위하고 동일할 거 아니에요. 가등기 밑에다 칸을 만들어서 본등기라니까. 가등기 순위하고 본등기 순위는 언제나 동일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본등기가 가등기 순위에 의해서 보존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등기 순위는 언제나 본등기 순위에 따른다. 밑에는 대지권 등기인데요. 대지권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제 아파트 등기부를 이제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이것은 맨 나중에 할 거예요. 우리가 입문 강의 시간에 하기에는 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본 강의 들어가서 이제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순위 확정적 효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보시면 효력이 6가지가 있어요. 양가로 3번 보시면 점유적 효력인데 점유적 효력은요, 여러분들의 민법에 소유권 파트를 가시다 보면은 취득시효라는 게 나와요. 취득시효. 그럼 취득시효에 있어서요, 점유, 등기 없이 점유만 했을 때는요, 20년간 점유를 해야 돼요. 근데 등기된 상태에서 점유를 하게 되면요, 10년만 점유해도 취득시효가 완성이 돼요. 그러니까 등기에 의해서 어떻습니까? 그냥 점유만 했을 때는 20년간 점유해야 되는데 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점유를 하게 되면 10년만 점유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 등기에서 점유 기간이 20년에서 10년으로 단축시켜주는 효력이 있죠. 이걸 점유적 효력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취득시효 기간을 단축시켜주는 효력입니다. 여러분들이 민법 취득시효 시간에 공부를 할 거예요. 소유권 파트 시간에. 그 다음에 양가로 5번 보시면요. 4번 했으니까 넘어가서 후등기 저지력이라는 게 있어요. 후등기 저지력. 자, 그러면은 이제 지우고 지금 등기법은요, 그냥 보고 한 번씩 이해만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이걸 외우려고 하면 됩니다. 등기는 계속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해를 해야지 뭘 외우려고 하면요, 뭘 외워야 될지도 몰라요. 계속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해가 반복되다 보면 언젠가 눈에 보여요. 이게 정리가 됩니다. 이게 등기는 시험 보기 전날까지만 이해도 된 거예요. 그러니까 등기는 암기해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해 못하고 1월에도 못하고 3월에도 못하고 5월에도 못하고 7월에 이해가 돼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보기에 들어가기 전까지 이해만 하고 들어가면은요, 괜찮아요. 암기하지 않아서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해되는 시기가 좀 늦어요. 등기는 어렵다 보니까. 그러니까 뭘 외워야 될지도 모르다 보니까 계속 읽고 막 읽기만 하는 거예요. 읽고 이해하고 읽고 이해하고. 그 다음에는 딱 빛이 오기 시작하는 게 9월에 올 때도 있고요. 7월에 올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 보기 전까지만 오면 되는 겁니다. 자, 후등기 저지력은 이런 거예요.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에 대해서요. 건물에 대해서. 이 사람이 소유권, 소유요. 항상 1번은 보존 등기니까 보존 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요. A 앞으로요. 전세권 등기가 됐어요. A 앞으로. 전세권이 설정됐습니다. 설정돼가지고 이 사람의 사업 전세가 들어왔어요. 자, 이 건물 전체가 A한테 전세권이 설정됐습니다. 그러면 이 물건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사람은 갑이에요? A예요? A가 사용권을 가지고 있죠. 이게 사용권, 용익권이라고 해요.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걸 이제 이 사람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하고 있어요. 왜 A가 사용하고 있는데 소유권은 여전히 갑에게 있는 거죠. 갑이라는 사람 이 상태에서 그러면 계약 기간이 이제 2년을 정해놨는데요. 한 1년 정도밖에 안 지났어요. 그러니까 2년간 이 사람은 전세권을 가지고 있는데 1년밖에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 건물에 대해서 제 전체 건물에 대해서 다시 또 B한테 전세권 설정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사업받고 A라는 사람이 살고 있는데 어떻게 B가 또 들어올 수 있어요? 들어올 수가 없죠.
물권이라는 것은 배타적 지배권이에요. 배타적 지배권이기 때문에 내가 전세권을 가지고 있으면요. 나만 이걸 사용 수익할 수 있어요. 나만 사용 수익할 수 있는데 B라는 사람이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용 수익할 수 있는 B에게 전세권을 설정을 못하는 거죠. 근데 저당권은 좀 달라요. 우리가 주택을 담보로 해서 1번 저당권을 설정했어요. 근데 내가 주택을 담보로, 아파트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렸다고 해서 사는 사람은 누구예요? 내가 여전히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주택을 담보로 아직 담보 가치가 남아있을 때 다시 2번으로 저당권 설정하면서 또 돈을 빌릴 수가 있는 거죠. 처음에는 다른 은행에 돈 빌릴 수가 있어요. 다른 은행에 돈 빌릴 수 있어요. 얘들은 점유하는 사람들은 아니니까, 저당권자는. 그러니까 얼마든지 얘가 계속, 컵이 계속 점유하고 있잖아요. 살기 때문에 저당권은 1번 저당권, 2번 저당권, 3번 저당권 여러 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전세권은 사용하는 권리예요. 이 사람 직접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사용하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세권 이런 용익권은요. 설정이 됐으면요. 똑같은 범위 내에서 다른 사람한테 또 전세권을 설정할 수가 없게 됩니다. 없게 돼요. 자, 그러면은 전세권 이런 걸 후등기 저지력이라고 해요. 후등기 저지력이라는 것은 이렇게 전세권이 한번 돼 있으면은 이 전세권과 전세권은 양립할 수가 없어요. 똑같은 물건에 전세권자가 2명이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이것을 양립 불가능한 등기라고 해요. 불가능. 양립 불가능이라는 것은요, 2개가 다 동시에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여기 전세권과 저당권은 양립 가능하죠. 전세권도 성립하고 저당권도 성립할 수 있어요. 그럼 이런 거는 양립 가능한 권리. 둘 다 성립이 가능하니까. 이건 둘 다 동시에 성립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양립 불가능한 권리라고 해요. 그럼 일반적으로 용익권들은요, 사용수익권이기 때문에요, A한테 용익권이 있는데 또 B한테 용익권이 설정이 안 돼요. 양립할 수가 없어요. 용익권과 용익권은 양립할 수가 없습니다. 소유권과 용익권은 양립할 수 있습니까? 가능하죠. 이 사람이 소유자, 이 사람 전세권자 가능하잖아요. 근데 용익권과 용익권은 양립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용익권과 저당권은 양립이 가능해요. 근데 저당권과 저당권도 양립이 가능해요. 1번 저당권, 2번 저당권이 가능하다고 했죠. 근데 용익권과 용익권이 양립이 안 됩니다. 그러면요, 그래서 양립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직 A가 전세권자로 있는 동안에는요, 이런 등기를 할 수가 없어요. 이걸 후등기죠. 그러니까 이 등기가 돼 있으면은 이 등기와 양립 불가능한 등기들을 할 수 없는 효력, 후등기를 저지시키는 효력, 그래서 후등기 저지력으로 합니다. 용익권이 돼 있으면 다른 용익권 등기를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요, 좀 더 지나가지고 전세 기간이 다 끝났어요. 다 끝났습니다. 전세 기간이 다 끝났으니까요, 이 사람들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억 다 지급을 했어요. 사억 다 지급하고 전세금 다 지급하고 이 사람이 나갔어요. 여기는 빈 집이 되겠죠. 그럼 이 전세권 등기는 근데 말소를 해야 되는데 아직 말소되지 않고 남아있어요.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전세권 이미 소멸을 했잖아요. 기간 다 끝났고 그 다음에 본도 다 받았으니까. 그래서 이 등기는 이미 소멸한 전세권에 관한 등기가 됐기 때문에 무효인 등기예요. 그러니까 A 앞으로 전세권 등기가 됐다고 하더라도 A는 더 이상 전세권자는 아니에요. 무효인 등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빨리 말소를 해야 됩니다. 말소를 하면 이제 말소를 해야 되겠죠. 말소를 해야 되는데 아직 말소가 안 돼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말소가 안 되는 상태에서 이 빈 집에 B 앞으로 B를 들인 다음에 B 앞으로 다시 전세권 등기를 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건 다 소멸했어요. 소멸했기 때문에 무효인 등기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러면은 A 전세권 등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B 앞으로 전세권 등기를 또 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자, 이것과 관련돼서요. 우리는 전세 기간이 만료가 됐는지, 전세금을 지급했는지 어쨌는지 이건 모르잖아요. 등기부상으로는 안 나타나기 때문에. 등기부는 이것만 나타납니다. 근데 이것만 나타나는데 전세권이 있는데 또 전세권 등기가 되잖아요. 이런 것도 하지를 못해요. 무효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양립 불가능한 등기니까. 비록 이 등기가 무효여서 소멸한 등기라고 하더라도요. 이게 논리적으로 양립 불가능하기 때문에 무효라고 하더라도 이와 양립할 수 없는 다른 등기를 하지를 못합니다. 그걸 후등기 저지력이에요. 그러니까 무효인 등기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죠. 제가 후등기 저지력 읽어보죠. 등기가 존재하고 있는 이상 그 현재의 등기가 말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비록 무효인 등기라고 하더라도 이 등기가 무효라고 하더라도요. 이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는 할 수가 없습니다. 후등기 저지력이라고 해요. 2번 보시면은 지상권이 나오는데요. 지상권은 전세권으로 바꿔도 똑같아요. 지상권, 전세권 이거 다 용익권이 돼가지고요. 존속기간이 만료됐어요. 지상권을 소멸했습니다. 소멸했으니까요. 그러니까 무효인 등기로 지금 남아있는데 이걸 말소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다시 제3자에게 또 지상권 설정 등기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하고 싶으면 뭐부터 해야 되냐? 말소부터 하라는 거예요. 말소부터. 말소하고 등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후등기 저지력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나오는 것이 이제 추정적 효력이에요. 가장 중요한 그 시험에 잘 나오는 거는 이 추정적 효력인데요. 추정적 효력인데.
등기에 관련돼서 효력이 있어서 가장 중요한 효력은 양간의 변에 있는 물권 변동 효력이 현실적으로는 가장 중요하지만 시험과 관련돼서는 추정적 효력이 제일 중요한 내용인데 우리 책에서는 그냥 한 줄만 나와 있으니까 한 줄만 설명하기 그렇고 의미를 좀 이해하셔야 돼요. 설명을 한 줄밖에 없으니까 의미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자인데요. 을 앞으로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자이기 때문에 지금 갑 앞으로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어요. 보존등기가 돼 있는데 갑이 을한테요. X 물건을 10억 원으로 지금 매매를 합니다. 매매. 4월 1일 날 매매를 했어요. 자, 매매를 해가지고요. 4월 31일 날 소유권 이전을 해주기로 했어요. 이전, 이제 등기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등기가 돼야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죠. 근데 매매를 다 한 다음에요. 이 사람이 돈도 다 지급을 했어요. 돈도 다 지급을 한 다음에, 돈도 4월 30일 잔금을 다 지급한 다음에, 을이 갑한테, 자, 등기 넘겨달라고 합니다. 등기 넘겨달라고 했더니 갑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돌변하든지 돈 다 받고 나서요. 난 너한테 판 적이 없는데 이러는 거야. 현실은 그래요. 뭔 일이 발생할지 모르죠. 돈은 내가 돈 다 줬잖아. 넘겨주기로 했지 않느냐. 내가 너한테 언제 팔았냐 이거죠. 난 판 적이 없다는 거야. 야, 그러지 말고 넘겨주기로 했더니 뭘 넘겨주냐. 장난하지 말아. 난 장난 아니다. 난 너한테 판 적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습니까? 을이라는 사람은 매매를 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근데 갑이라는 사람은 난 판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거죠. 다툼이 생겼죠. 다툼이. 두 사람 사이. 다툼이 생겼잖아요. 다툼이 생기면 둘이서 치고받고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다툼을 해결, 권리를 해결하기 위한 곳으로 뭐가 있습니까? 법원을 가게 되겠죠. 그 법원에 가가지고 소송을 제기하는 거예요. 자, 을이라는 사람이었습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거죠. 나 잔금 다 지급했으니까 이전 등기 해달라고 하는 거죠. 그랬더니 갑이라는 사람은 나는 매매한 적이 없으니까 못 주겠다고 다투는 거잖아요. 소송을 제기했어요. 소송을 제기하면 을 말이 맞을지 갑 말이 맞을지 몰라요. 제3자인 법원은 모르잖아요. 그냥 와가지고 주장하니까. 그럼 소송에 들어가면요. 이 사람들 어떻습니까? 자기 주장을 해요. 나는 매매를 했다. 을이라는 사람. 갑이라는 사람 나는 판 적이 없다. 그렇죠. 그러면 서로 주장이 다 뭐예요? 대립이 되는 거죠. 그럼 자기 주장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입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입증을 하게 되겠죠. 입증을 합니다. 자기 주장에다 입증을 하는 거죠. 다툼이 있으면. 자, 이런 활동을 뭐냐. 주장하고 입증하고 이런 걸 변론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변론. 그러니까 변호사들이 하는 게 변론이잖아. 변론. 자, 주장 입증을 하는데 그때 이제 그러면은 이제 입증이 되는 사람이 이제 승소 판결을 받을 텐데요. 이제 입증을 합니다. 서로 주장은 틀리죠. 나는 샀다. 나는 판 적이 없다. 주장이 다르니까 서로 자기 주장 입증을 하는데 이때요. 입증을요. 을이 매매를 했다는 것을 을이 입증해야 되느냐? 아니면은 갑이 나는 판 적이 없다는 걸 갑이 입증해야 되느냐요. 근데 입증할 게 아무것도 없다고 해보죠. 아무것도. 둘이서 구두로만 했다고 해보죠. 구두로만. 그래서 돈을 주고받았는데 현찰로 주고받아가지고 은행 계좌를 했으면 그게 남아있을 텐데 이런 것도 없어요. 현찰로 주고받았어요. 그러니까 매매를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 서로가 입증할 방법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이때요. 을이 만약에 매매를 했다는 걸 입증해야 된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을이 입증을 못 하잖아요. 어떻게 돼요? 을 패소. 입증을 못 하고 있으니까. 만약에 반대로 갑이 나는 매매를 한 적이 없다는 걸 갑이 입증해야 된다. 근데 갑이 입증해야 되는데 갑이었습니까? 입증할 방법이 없어요. 매매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그럼 어떻습니까? 갑해소. 그러니까 누가 입증해야 되냐에 따라서 소송의 승패가 좌우되는 거죠. 그러니까 갑이라는 사람이 나는 판 적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갑이 입증해야 된다면은 나는 판 적이 없어요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랬더니 판사가 그러니까 판 적이 없다는데 입증해봐라. 내가 판 적이 없는데 뭘 입증해요? 그러니까 입증해 보라고. 네 말을 믿을 테니까 입증해 보라고. 이게 판 적이 없다니까요. 그럼 어떡해요? 입증을 못 하고 있잖아요. 을 갑해서 물건 넘겨줘라. 을이 만약에 매매했다는 걸 입증하면 아무런 계약서도 없어요. 돈 다 줬는데. 나 정말 돈 다 주고 샀습니다. 하늘이 알고 땅이 납니다. 하늘이 알고 땅은 알아도 나는 모르겠다 해가지고 입증해 보라는 거야. 난 진짜 샀다니까요. 입증해 봐라. 그러니까 입증을 못 하잖아요. 을 패해서. 그러니까 누가 입증하느냐에 따라서 어떻습니까? 소송의 승패가 좌우돼요. 그러면 이때 을이 매매했다는 걸 입증해야 되겠습니까? 갑이 매매한 적이 없다는 걸 갑이 입증해야 되겠습니까? 누가 입증해야 될까요? 일반적으로요.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을이 어떻습니까? 매매했다는 걸 입증해야 되죠. 나는 매매한 적 없다는 걸 어떻게 입증해요? 갑자기 여러분들한테 아무나 이렇게 잡고 제가 소송을 제기하면서요. 나 매매했으니까 물건 내놓으라고 소송을 제기하면은요. 나는 본 적도 없는 사람이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한테 나는 판 적 없다는 걸 입증하라면 어떻게 입증할 거예요? 권리는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입증을 하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서면을 작성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을이 가지고 있는 거죠. 계약서를. 나중에 이 사람이 딴소리 하면요. 계약서 들고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을이라는 사람이 입증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권리는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을이라는 사람이 입증 못하면요. 패소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돈 줄 때 어떻습니까? 현찰로 주면 안 되고 나중에 입증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니까 은행을 통해서 주면 돼요. 은행을 통해서 주면은요. 돈이 괜히 쓸데없이 줄 일은 없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다 입증 자료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을 앞으로요, 매매로 원인으로 지금 등기만 이 상태에 되는 상태에서 갑이 나는 판 적이 없다라고 싸웠을 때는요, 을이 스스로 입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을이 입증을 하면은 승소 판결, 을이 입증 못하면 패소 판결을 받는데, 을이 나중에요, 갑과 을과 공동으로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어요. 매매로 원인으로 이전 등기가 됐습니다. 이 매매로 원인으로 이미 이전 등기가 됐는데요, 나중에 갑이라는 사람이 을한테 나는 너한테 판 적이 없다고 주장해요. 다시 돌려달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을이라는 사람이 네가 나한테 팔았잖아요 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또 다툼이 있는 거죠. 다툼. 이 사람은 판 적이 없다. 나는 샀으니까 내 거다라고 주장하고, 갑이라는 사람이 난 너한테 판 적이 없는데 판 적이 없으니까 내 거라고 서로 주장을 합니다. 또 다툼이 생기는 거죠. 소송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좀 다릅니다. 자, 지금은 이제 을 앞으로 등기가 됐잖아요. 등기가 돼 있기 때문에 오늘 등기라고 하는 것은요, 등기관이에요. 등기관이 하면서 일정한 절차를 통해서 등기가 이루어집니다. 등기관이 심사를 통해서, 비록 형식적이긴 하지만은 심사를 통해서 이렇게 등기가 일단 되면은 일단 매매를 한 것으로 추정을 해줘요. 그리고 이 매매는 적법하게 된 것으로, 적법하게 됐기 때문에 이 매매는 일단 유효한 것으로 추정을 해줍니다. 추정을. 그러니까 아까 등기가 안 돼 있으면요, 을이 입증을 했어야 되는데, 등기가 되니까 이제 을이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매매가 있었고 이 매매는 적법 유효하다는 게 추정이 되기 때문에 이때는 을이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갑이 입증을 해야 돼요. 매매를 한 적이 없다. 만약에 했다고 하더라도 이건 무효다. 이런 것들은요, 갑이 입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입증이 어떻습니까? 원래 을이 입증해야 될 것이, 등기를 하니까 을이 입증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추정을 통해서 입증할 필요가 없어져요. 이걸 등기 추정력이라고 해요. 추정력. 그러니까 등기가 안 돼 있으면 을이 입증해야 되는데, 등기가 됨으로써 이게 추정이 돼버렸다. 추정이라는 것은 일단 인정을 해준다는 거예요. 일단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요, 이때는 갑이 매매를 한 적이 없다. 만약에 했다고 하더라도 이건 무효다, 부적법하다는 걸 갑이 입증하는 효력, 이걸 등기 추정적 효력이라고 합니다. 등기 추정적 효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디서 나타나냐면요, 소송으로 들어갔을 때 누가 입증하느냐의 문제예요. 근데 만약에 갑이 을한테 이전 등기를 해준 다음에요, 갑이 아무런 다툼이 없어요. 소송을 내지도 않습니다. 인정을 해요. 그러면 추정력의 문제는 발생을 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추정력은 소송에 들어갔을 때 누가 입증하느냐의 문제와 관련해가지고 등기가 돼 있으면 스스로 입증할 필요가 없다라는 효력입니다. 그러니까 등기가 돼 있으면 스스로 입증을 못하기 때문에, 그럼 갑이 매매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되는데 이걸 입증을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을이 승소 판결을 받게 되는 거죠. 이게 추정적 효력입니다. 자, 밑에 보죠. 어떤 등기가 있으면 그에 대응하는 실체적 권리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효력. 그러니까 등기가 돼 있을 것을 전제로 해서 이런 효과, 인정되는 효과를 우리 추정력이라고 해요. 다툼이 생겼을 때, 소송이 갔을 때 누가 입증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게 되면요, 6가지의 이제 등기 효력을 봤어요. 6가지. 그러면 추정적 효력과 관련돼 가지고 추정적 효력인데, 넘기시면 인정되는 경우, 부정되는 경우는 알 필요가 없고요. 지금은 152페이지를 잠깐 보면은요, 몇 개 한 것이 있으니까 거기 등기사항에 따른 분류해가지고요, 맨 밑에 보시면 우리가 앞에 잠깐 표제부에 하지 않고 상란에만 하는 등기로서 몇 가지가 있었는데 굳이 4개를 했어요. 자, 먼저 1번 접수번호는 권리의 등기에만 접수번호를 붙였고 표제부는 접수번호를 안 붙였죠. 이게 352페이지예요. 352페이지 거기 등기사항에 관한 분류에서 맨 밑에 있는 표제부의 X 이렇게 되어 있는 거, 그거예요. 그러니까 표제부에는 접수번호를 기록하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했던 가등기는요, 장래 채권적 청구권을 미리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권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하는 것이기 때문에 표제부에는요, 가등기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 다음에 부기등기는요, 권리의 효력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부기등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제부는 부기등기를 할 필요가 없으니까 부기등기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주등기래요.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추정력도요, 권리에 대해서만 이런 다툼이 발생해요. 그래서 추정력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사실에 대한 등기에는요, 추정력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예를 들면요, 우리가 부동산에 대해서는요, 이런 등기 추정력이 미칩니다. 근데 여러분 물권법 하다 보면요, 동사는 공시하는 게 점유죠. 점유에서 공시를 해요. 그러면 점유의 추정력이 미치는 거예요. 제가 이 분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분필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이게 소유자일 수도 있고 소유자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내가 이 분필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 거라고 주장을 해요. 근데 나는 내 거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면 소송 다툼이 생기죠. 소송이 들어가게 되면은 내가 점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점유하고 있으니까 내가 내 거라는 걸 스스로 입증할 필요가 없어요. 나도 추정을 받아요. 상대방이 어떻습니까? 네 게 아니라는 걸 상대방이 입증해야 돼요. 이건 점유에 있어서 추정력이 되는 거죠.
추정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추정력이에요. 그러니까 소송이 들어갔을 때 스스로 입증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등기나 점유를 하고 있는 사람은. 그러면 다툼이 생길 걸 전제로 해서 추정력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표제부는요, 다툼의 문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만약에요, 이 등기가 표제부에는 이제 표시가 되겠죠. 부동산 표시가 표제부에 기록되는데 표제부에는요, 이 건물이 10층 건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 건물을 직접 갔더니요, 2층 건물이에요. 실제로는 2층 건물입니다. 그러면 이때 여기 등기부에 10층 건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건물은 10층 건물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없겠죠. 가서 보면 이게 우리가 2층 건물하고 10층 건물을 구별하지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건물이 과연 실제로 2층 건물인데 등기부에 10층 건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10층 건물이냐 2층 건물이냐 다툼이 생길 여지는 없죠. 당연히 2층이잖아요. 2층이죠. 가보면 다 확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이게 10층이냐 2층이냐를 가지고요, 다툼의 여지가 없어요. 그냥 2층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다툴 여지가 없기 때문에요, 소송에 들어갈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추정력이라는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냥 이거는 2층이에요. 가서 확인하면 2층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넣습니까? 을 앞으로 등기가 돼 있다고 해서 반드시 소유자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내가 점유하고 있다고 해서 반드시 소유자라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는 을 앞으로 등기되어 있다고 하더라도요, 이게 무효인 등기면 갑이 소유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을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지만 을이 소유자가 아니다라고 다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럼 다툼이 생겼을 때 일단 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스스로 입증할 필요 없다. 이게 추정력이에요. 그러니까 권리에 있어서만 이런 다툼의 문제가 생기니까요, 추정력 문제가 발생하지, 사실의 등기는 다툼의 여지가 없어요. 무슨 색이에요? 노란색, 파란색. 사실 문제죠. 이거 다툼이 없어요. 이걸 노란색이라고 주장하면서 소송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추정력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추정력은 권리에 대해서만, 권리의 등기에만 추정력이 발생하지, 사실의 등기에서는 추정력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툼의 여지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마지막으로요, 356페이지 다시 보시면은요, 7번째 보시면은 공신력은 인정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물권법 시간에 공부를 하게 될 텐데, 공신력은 좀 이따 시간 나면 좀 하든지 하고요. 이 밑에 예비등기 효력에서 가등기 효력이 있죠. 가등기 우리가 앞에서 했죠. 본등기 전에는 어떠한 효력도 없어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본등기가 되면 어떻습니까? 순위만 보존시켜줘요. 가등기의 순위에 있어서 본등기의 순위만 보존시켜준다. 우리가 가등기 상관 설명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가등기의 순위 보존적 효력이라고 하고, 다만 순위가 보존된다고 하더라도요, 권리 변동까지 가등기한테로 소급하는 건 아니에요. 본등기 할 때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본등기 할 때. 그래서 그 물권 변동의 효력은 본등기 할 때 발생하지만 다만 그 등기의 순위가 가등기 순위하고 동일하게 된다는 거죠. 예, 가등기 효력이에요. 7번의 공신력이라는 것은 옆에다 쓰면 됩니다. 부동산에 대해서는요, 선의 취득을 인정하지 않아요. 이게 공신력을 부정한다는 거예요. 이것들도 가끔씩 우리 책을 읽다 보면요, 공신력은 부정된다 이런 것들이 한 줄 정도 나오기 때문에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런 거예요. 자, 보죠. 가백에서 을 앞으로요, 등기가 넘어갔습니다. 등기가 넘어갔는데요. 자, 그러면은 제3자 병이 이 물건을 살려고 합니다. 살려고 하는데 지금 을 앞으로 지금 등기가 돼 있잖아요. 을 앞으로 공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3자 병이라는 사람이 을 앞으로 샀어요. 이 사람께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습니다. 매매를 통해서 샀는데 알고 봤더니요, 을이 소유자가 아니에요. 무권리자예요. 자, 소유권은요, 소유자로부터 취득해야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죠. 이 사람 소유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등기를 뭐 이렇게 잠시 맡겨놨어요. 팔라고 한 것도 아니고 잠시 맡겨놨는데 이 사람이 맡아놨는데 이걸 이용해가지고 자기 앞으로요, 부당하게 등기를 해버린 거예요. 모르게 등기해서 팔아먹어버렸습니다. 그럼 모르게 등기했을 때는 이 등기는 무효인 등기예요. 무효인 등기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등기가 돼 있어도 소유자가 아니라 무권리자인 거예요. 그럼 무권리자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죠. 그럼 이때 무권리자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하더라도, 근데 이 사람은 당연히 이 사람이 무권리자인 걸 몰랐겠죠. 몰랐으니까 샀겠죠. 그래서 몰랐다. 우리 법에서 뭘 몰랐다라는 것은 선의라고 표현하죠. 선이에요. 그러니까 무권리자로부터 샀는데 무권리자는 사실을 몰랐다는 거죠. 몰랐어요. 모르고 어떻습니까? 공시를 믿고 샀다는 거죠. 등기를 믿고 샀어요. 이때 그러면 이 사람을 보호할 것이냐,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느냐라는 겁니다.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느냐에 있어서요, 병이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것, 취득한다라는 의미는 무슨 의미냐? 공시 방법을 신뢰하고 산 사람을 보호하겠다는 거죠. 그걸 공신의 원칙이라고 해요. 공신의 원칙을 인정한다. 공시 방법을 신뢰한 사람을 보호하겠다. 이걸 공신의 원칙이라고 해요. 그럼 공신의 원칙이라는 것은요, 무권리자로부터 선의로 취득했을 때는 이 사람의 소유권을 인정한다라고 해서 이것을 선의 취득이라고 해요. 선의 취득.
무권리자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하더라도 무권리자라는 걸 몰랐을 경우에는 이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하는 제도, 이걸 선의취득이라고 해요. 선의취득. 그러면은 취득한다는 것은 공신의 원칙을 인정한다는 것이 되겠죠. 근데 만약에 아무리 등기 그 공시 방법을 신뢰하고 샀다고 하더라도 무권리자로부터 취득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그럼 뭐예요? 공신의 원칙을 부정하는 것이 되겠죠. 공신의 원칙을 부정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아무리 선이라고 하더라도 무권리자로부터 취득했을 때는 선의 취득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공신의 원칙을 인정할 것이냐 부정할 것이냐는요. 이건 입법 정책에 관한 문제입니다. 민법에서도 나오기 때문에 우리 등기법하고 다 연결되니까. 그러면은 이거는 두 개가요. 예. 아니, 등기 믿고 샀으면 당연히 보여야 되죠. 그게 아니에요. 만약에 병이 소유권을 취득해버리면 상대적으로 갑이 소유권을 잃게 되겠죠. 그럴 거 아니에요.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는 것은 갑이 소유권을 유지하게 되는 거죠. 그럼 결국 이 말은 뭐냐면 공신의 원칙을 인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요. 갑을 보호할 것이냐, 진정한 소유자를 보호할 것이냐, 거래 안전, 제3자를 보호할 것이냐의 문제가 연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법 정책의 문제인데요. 누구를 보호할 것이냐요. 얘가 보호되면 얘는 소유권을 잃어버리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요. 부동산이 자기 재산의 거의 전 재산이 되는 거죠. 거의 전 재산이잖아요. 근데 나도 모르게 어떻습니까? 소유권을 빼앗겨버릴 수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 전 재산인데 이 사람 전 재산이 날아가 버리는 거죠. 그러면 제3자 거래 안전을 보호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부동산 거래는요. 태어나서 몇 번 안 해요. 그러니까 거래는 그렇게 빈번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거래의 안전을 보호할 보호의 필요성은 적으면서요. 진정한 소유자의 보호 필요성이 강한 거죠. 강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요. 부동산에 대해서는요.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아요. 진정한 소유자를 더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취득을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에요. 즉 부동산에 대해서는 선의 취득을 부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민법 시간에 하다 보면요. 동사는 좀 달라요. 동사는 점유가 공시 방법이에요. 근데 동사는 그러면 이 사람이 선의 취득 공신의 원칙을 인정해버리면 진정한 소유자가 소유권을 잃게 되는데 동사는 부동산보다는 가치가 좀 떨어지죠. 그러니까 본인 진정한 소유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좀 줄어들고요. 동사는 거래가 굉장히 빈번하게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거래 안전에 대한 필요성은 더 강한 거죠. 그러니까 동산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예외적으로 공신의 원칙을 또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입법 정책이죠. 그러니까 본인을 더 보호할 것이냐, 진정한 소유자를, 아니면 거래 안전을 보호할 것인가에 있어서 부동산에 있어서는 진정한 소유자를 더 보호하겠다. 동산 같은 경우는 거래 안전을 더 보호하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부동산을 다루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해서는 등기의 공신력을 부정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권리자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했을 때는요, 이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되고 진정한 소유자를 더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니까 항상 문제가 되는 게 그래서 바로 이제 공신의 원칙을 부정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공신의 원칙을 부정한다. 등기를 믿고 샀다라고 하더라도요, 이 사람이 무권리자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본인은 보호되고 거래 안전은 희생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니까 예외를 인정합니다. 우리 법에서. 그래서 만약에요, 이렇게 등기가 되는 과정에서 본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공신의 원칙을 부정하는 것인데 이 등기가 되는 과정에서요, 갑이라는 사람의 잘못이 있을 경우 책임지을 수 있는 사유, 보통 우리가 귀책 사유라고 하는데 책임지을 사유가 만약 있게 되면요, 이 사람의 잘못이 조금이라도 인정되면은 보호 필요성이 적어지는 거죠. 보호 필요성이 적어지고 대신에 제3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더 강해지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요, 이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해줘요. 어떤 경우입니까? 여러분 민법에서 배우는 비진의 표시, 통정허위 표시, 사기 강박에 대한 의사 표시, 착오에 대한 의사 표시, 다 갑이 뭔가를 잘못을 했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어떻습니까? 갑의 보호 필요성이 좀 줄어들기 때문에 이럴 때는 예외적으로요, 병이 선이자면 예외적으로 보호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원칙과 예외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원칙적으로는 보호가 안 돼야 되는데 이게 무효니까 보호가 안 돼야 되는데 공신 원칙을 부정하니까 다만 이 사람에게 잘못이 있을 경우에는 특별 규정들을 두는 거예요. 제3자 보호라는 특별 규정을 둬가지고 이런 규정이 있을 때는 예외적으로 보호되고 규정이 없으면 원칙으로서 보호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통정허위 표시에서 제3자가 보호되는 것은요, 공신의 원칙 때문에 보호되는 게 아니에요. 공신의 원칙에 있어서는 보호가 안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거래 안전이 계속 깨지게 되고 본인에게 좀 잘못이 있을 때 이때를 대비해서 특별 규정에 의해서 보호되는 거예요.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와요. 병이 보호되는 것은 공신, 그러니까 통정허위 표시에서 제3자가 보호되는 것은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는 결과다. 그게 아니죠. 공신의 원칙을 처음부터 인정해버리면요, 그럼 어떻습니까? 제3자 보호 규정을 둘 필요성이 없는 거죠. 공신의 원칙이 인정되면 을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은 당연히 소유권을 취득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의의 제3자 규정이 이렇게 나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요? 그러니까 특별 규정을 둘 필요가 없는데 우리나라는 공신의 원칙을 부정하다 보니까
가백에 좀 잘못이 있을 경우에. 그러니까 그런 규정들이 민법에 여기저기 산재하고 있는데 그런 예외적인 규정이 있을 때만 보호가 되는 것이고 원칙적으로는 공신의 원칙이 부정돼서 보호가 안 된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여기까지 해서요. 우리가 2장 등기소 등기관하고 마지막에 그 3장의 등기부는 했기 때문에 그럼 여기까지 하게 되면 우리가 등기관은 일반적인 내용을 다룰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음 주부터는 뭘 다루냐? 바로 363페이지부터요. 본격적인 우리가 지금까지 다뤘던 여러 가지 등기 종류에 따른 절차들을 이제 하나씩 배워나갑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이제 등기 절차를 가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